안녕하세요. 인천대학교 명예교수 김기용입니다. 한글 점자를 창제하신 송암 박두성 기념관에서 책 읽는 남자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주제로서 리스본행 야간열차에 이어서 두 번째 주제, 베르나트 슐링트 더 리더, 책 읽는 남자의 3부작 중 마지막 3부, 한나의 선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3부에서 다루는 내용은 1976년에 노이스타트에서 1988년 베를린, 그리고 마지막으로 1995년에 뉴욕으로 시대의 배경이 바뀌게 됩니다. 이제 성년이 된 미하일 베르크, 법대를 졸업하고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사춘기 시절에 만났던 한나의 모습,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뜨거운 사랑에 빠졌던 한나가 떠나고 이별의 아픔을 겪은 다음 법대를 다니고 있을 때 우연한 기회에 재판정에서 만나게 되는 과정을 2부에서 살펴봤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게르트루트와 결혼을 하고 그 사이에 딸을 두었으나 오랜 시절 동안 자신이 사랑한 여자에 대한 이미지를 버리지 못하고 그 한나의 이미지를 게르트루트에게 고백을 한 이후에 두 사람은 이혼의 아픔을 겪게 됩니다. 이 미하일 베르크가 기억하고 있는 한나의 모습은 부엌에서 스타킹을 신고 있는 한나, 처음 만났을 때의 모습이죠. 욕조 앞에서 커다란 타올을 두 손에 받쳐 들고 있는 한나, 처음으로 한나의 벗은 알몸을 접했을 때 가슴 두근거리던 그 감동, 치맛자락을 날리며 자전거를 타는 한나, 둘이 실질적으로 연애 감정에 빠지게 된 때입니다. 나의 아버지 서재에 서 있는 한나의 또 다른 모습을 봤던 것이죠. 문학작품에 감동하는 지적인 면모를 보게 된 것입니다. 거울 앞에서 춤을 추고 있는 한나, 수영장에서 나를 쳐다보고 있는 한나,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게 말을 하고 웃으며 나를 바라보고 나와 사랑을 나누는 한나, 책을 읽어줄 때 이야기의 내용이 감동하고 끊임없이 질문을 퍼부었던 한나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21년의 차이를 극복하고 두 사람은 뜨거운 사랑에 빠졌었으나 이별의 아픔을 겪고 다시 재회를 했으나 두 사람이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나눌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2부의 마지막에 감옥에 있는 한나를 찾아갔던 미하일 군은 돌연 자신과 한나의 관계를 세상에 알리기 어려운 그런 점 때문에 한나를 만나지 못하고 뒤돌아섰던 적이 있습니다. 율리아가 5살 때 우리는 이혼했다. 1976년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감옥에 있는 한나에 대한 미하엘의 죄책감은 직접 한나에게 책을 읽어줄 수 없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책 읽어주는 것을 녹음을 해서 감옥에 보내주는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미하일이 육성으로 읽어준 책의 내용을 카세트 테이프로 우편으로 전달받은 한나는 다시 옛날에 책을 읽어주던 미하일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몹시 고마워합니다. 이제 절망적인 감옥 생활에서 미하일이 보내주는 카세트 테이프를 받는 것은
매우 즐거운 일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가 보내준 녹음기를 통해서 미하엘의 육성을 들으면서 미하엘이 읽어주는 스토리에 빠져드는 한나는 비록 감옥 생활을 하면서도 상당한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나는 단 한 번도 한나에게 편지를 쓰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를 위해서 책을 낭독한 일은 계속했다. 이것이 바로 성년이 된 미하엘 베르크의 입장입니다. 한나와 뜨거웠던 사랑의 기억, 한나를 다시 만나고 싶은 욕구. 그러나 한나와 자신이 사춘기 시절 무려 21년의 차이를 둔 그 사랑의 관계를 세상에 공표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과 상치되는 부분을 여실히 나타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한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본인이 기꺼이 하고 있으나 한나와 관계가 더 가까워지는 것은 망설이고 있는 우리 미하엘 베르크입니다. 이제 한나는 그가 보내주는 카세트 테이프를 받는 것은 매우 큰 즐거움으로서 손꼽아 그날을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문맹이나 지적인 우리 한나는 미하엘이 읽어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차츰 감옥에서 빌려온 책을 보고 문자를 깨닫게 됩니다. 스스로 깨우치게 되는 것입니다. The lady with a little dog. 개를 데리고 있는 여인이라는 작품을 읽으면서 도구는 이와 같은 문자로 표현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서 점차 글을 읽고 쓰는 단계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미하엘이 1년 동안 미국에 가 있을 때도 끊임없이 책 읽기는 반복되고 테이프를 계속적으로 한나에게 보내주는 관계는 지속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두 사람 사이에 말이 많으면서도 말이 없는 접촉이 시작된 지 4년째 되던 해 한나에게서 한마디의 인사가 날라왔다. 책을 읽어서 녹음을 하고 보내주고 그것을 듣고 감정적인 교류를 하고 있으나 단 한마디도 서로의 신상에 대한 이야기는 주고받지 않는 그런 관계가 지속이 되다가 드디어 한나가 이와 같이 자필로 쓴 편지를 미하엘에게 보내게 됩니다. 꼬마야, 지난번 이야기는 정말 멋졌어. 고마워 한나가. 이 편지를 쓰기 위해서 한나는 스스로 글자를 깨우치고 무던한 노력을 통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미하엘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미하엘 군은 이에 대해서 답장을 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나에 대한 죄책감으로 한나를 위해서 책 읽어주는 행위는 계속하지만 다시 한나와 관계가 이어지는 것은 몹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죠. 테이프가 올 때마다 한나는 자기가 보낸 편지에 대한 답장이 이 안에 들어있지 않음을 보고 몹시 실망을 하게 됩니다. 내 편지를 받았어? 나에게 편지를 써줘. 어렵게 다시 편지를 쓰게 되나 우리 미하엘은 그 편지를 모조리 서랍 속에 간직할 뿐 감히 편지를 쓸 생각은 못하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러다가 1988년 서독에서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처음 만났던 때부터 무려 30년이 경과했습니다. 따라서 한나의 나이는 66세, 미하엘의 나이는 45세입니다. 교도소장입니다. 한나가 평상시에 모범적인 수영 생활을 하고 성실하게 책도 읽고 이런 모습을 보고 교도소장은 한나를 많이 도와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슈미츠 부인을 위해서 사면을 제출해서 형기를 빨리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한나가 외부 세계와 접촉하는 사람은 오로지 미하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에게 전화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차례 거부된 사면원이 드디어 받아들일 단계가 된 것이죠. 내가 교도소를 찾지 않은 채 그 해는 그렇게 지나갔다. 교도소장으로부터도 한동안 아무 소식이 오지 않았다. 이 모습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미하엘은 한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녹음을 해서 테이프를 보내는 행위를 하고 있으나 한나가 보내주는 편지에 대해서 답장을 할 수 없는 죄책감에 시달리는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교도소장의 도움으로 한나의 사면원이 받아들여지고 석방이 결정됩니다. 교도소장이 전화를 해주고 이제 미하엘은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을 하게 됩니다. 일주일 후에 감옥에서 나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나가 이 사회에 정착할 수 있게 도와줄 사람은 오로지 미하엘밖에 없다는 교도소장의 부탁으로 감옥을 찾아오게 됩니다. 드디어 두 사람이 헤어진 때부터 단 한 번도 대면하지 못하고 있다가 두 사람은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책 많이 읽어요? 조금 내가 읽어주는 걸 듣는 게 훨씬 좋아. 이제 그녀는 스스로 문맹을 깨우치고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을 더듬더듬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으나 계속 보내주는 미하엘의 육성 녹음을 듣는 것을 훨씬 더 즐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책의 내용뿐만이 아니라 오랜 시절 미하엘과 나누었던 뜨거운 사랑의 감정을 되새기고 있는 것이죠. 이제 감옥에서 나가면 그것도 끝이야. 그렇지? 상황이 바뀌었을 때 과연 미하엘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에 대한 의심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한나가 보내는 편지에 대해서 미하엘은 단 한 번도 답장 편지를 쓰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음성 녹음을 통해서 한나에게 보내주는 것은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헤어질 때 두 사람의 표정을 보십시오. 당신도 잘 있어요. 이제 며칠 후면 출소를 하게 되는데 두 사람이 나누는 이별의 인사는 조금 무겁습니다. 잘 가 꼬마야. 이것이 바로 한나가 미하엘에게 던지는 마지막 인사가 되었습니다. 한나는 교도소에서 출소를 한 이후에 오로지 이 세상에서 의지할 수 있는 단 한 사람 미하엘에게 부담이 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물론 미하엘은 평생 죄책감에 시달려오다가
한나를 돌볼 수 있는 사람은 자신밖에 없다는 생각 때문에 한나가 기거할 집도 구하고 한나가 할 수 있는 일들도 알아보고 요즘 같으면 주민센터에 가서 수업을 듣는다든가 이런 것들을 다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이제 미하엘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감옥에서 목을 매 죽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는 가슴 아프게 끝이 납니다. 물론 두 사람이 다시 감옥 밖에서 만났다고 하더라도 뜨거웠던 그 시절, 한나가 36살, 미하엘이 15살 때의 뜨거운 사랑의 감정을 다시 재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서로 의지하고 감정의 교류를 갖는 것은 가능했을 텐데, 미하엘의 망설이는 듯해도 더 이상 가깝게 다가설 수 없는 그 관계를 한나는 눈치채고 있었던 것이죠. 교도소장으로부터 한나가 자살했다는 소식을 들은 미하엘은 교도소장으로부터 이런 말을 듣습니다. 슈미츠 부인은 물건을 챙겨놓지 않았어요. 지금 보시는 것이 그녀가 살던 모습 그대로입니다. 즉 출소 날이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짐을 싸지 않았습니다. 이미 출소 이후의 삶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고 출소 이전에 세상을 등지겠다는 결심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 남겼던 마지막 글, 이 세상에서 단 한 사람, 자신과 그나마 연결의 끈을 쥐고 있는 미하엘에게 유서 같은 내용을 남깁니다. 연보랏빛 착깡통 속에 돈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을 미하엘 베르크에 주세요. 그 돈을 은행의 제 저금 통장에 들어있는 7,000마르크와 합쳐 어머니와 함께 교회의 화재에서 살아남은 딸에게 전해주세요. 그 돈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그녀가 결정할 일입니다. 한나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미필적 고의에 의해서 많은 유태인을 죽게 했던 그거에 대한 죄책감을 세상을 떠나면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속죄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내놓고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단 한마디, 그에게는 제게 안부 전하더라고 말해주세요. 미하엘에게 다시 죄책감을 얹어주기는 싫었던 것입니다. 그해 가을이 되어서야 나는 한나의 부탁을 실천에 옮길 수 있었다. 그 딸은 뉴욕에 살고 있었다. 교회에 갇혀서 화재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한 사람의 딸이 뉴욕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하엘은 일부러 시간을 내서 뉴욕을 찾아갑니다. 이야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여인은 손쉽게 미하엘과 한나의 관계를 눈치채게 됩니다. 여자의 본능이죠. 당신은 그녀를 좋아하죠? 그렇죠. 당신들 두 사람은 어떤 관계였나요? 직설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미하엘은 그동안 어느 누구에도 밝힐 수 없었던 한나와의 관계를 실토를 하게 됩니다. 오히려 그러한 내용을 실토를 함으로써 죄책감으로써 약간은 해방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15살 때에 우리는 관계를 가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인은 굳이 두 사람의 관계가 도덕적이나 비도덕적인 면을 추궁할 생각은 없었다고 안심을 시킵니다. 한나가 남기고 한 7,000마르크, 이것을
이 여인에게 전달하려고 했으나 여인은 거절합니다. 그 돈을 내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랬을 때 미하일은 그러면 문맹자들을 위해서 쓰면 어떨까요라는 제안을 하게 되고 이 제안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나 그녀가 남기고 간 이 깡통은 수용소 생활을 했던 엄마의 유품으로 생각하고 간직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문맹자를 위해서 기부하는 돈은 미하엘에게 알아서 하시라 라고 유임을 합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 1995년에 나는 뉴욕에서 돌아오자마자 곧장 한나의 돈을 그녀의 이름으로 문맹퇴치를 위한 유대인 연맹 앞으로 송금했다. 이로써 한나가 남기고 간 전 재산을 문맹자를 위해서 기부를 했고 이로써 한나의 흔적은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나는 얼마 뒤 한나 슈미처 여사 앞으로 유대인 연맹이 보낸 기부에 감사하는 내용을 담은 컴퓨터로 쓴 짤막한 사안을 받았다. 이로써 한나가 남기고 간 유언을 모조리 다 실행을 하고 미하엘은 죄책감으로부터 어느 정도 해방을 하게 됩니다. 한나의 무덤을 찾아가서 나는 그 편지를 주머니에 놓고서 한나의 무덤이 있는 공동묘지를 향해 차를 말았다. 내가 그녀의 무덤 앞에 선 것은 그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세상에 드러낼 수 없는 두 사람의 관계, 세상에 드러낼 수 없는 한나의 미스터리, 이것으로서 미하엘은 죄책감으로부터 해방이 됐을까요? 베르나르트 슐링크의 더 리더, 책 읽어주는 남자. 원작을 영화화했으나 이 훌륭한 영화도 원작의 내용을 다 담기에는 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영화와 책을 모두 감상하시기를 원하다면 영화를 먼저 보시고 책을 읽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 내용은 베른하르트 슐링크의 어린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쓰여졌음을 본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수수께끼 같은 사랑과 그 죄책감 사이에서 갈등하는 미하엘. 문맹자의 삶과 자존심 그리고 희생. 한나는 자신이 문맹임을 밝히지 않기 위해서 죄를 뒤집어 썼습니다. 스스로 희생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나머지 수용소의 감시인들을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 본인의 문맹을 숨기기 위해선 한 행위가 어쩌면 결과적으로 숭고한 희생 정신에 반영되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베르나르트 슐링크의 더 리더 책 읽어주는 남자에서는 수수께끼 같던 여인 한나 슈미체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사춘기 시절을 보냈던 미하엘 베르크가 뜨거운 사랑에 빠졌다가 이별의 슬픔을 받아들이고 우연한 기회에 재회를 한 다음에 그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찾은 결과 책 읽는 행위로 돌아갔으나 그녀가 쓰는 편지에 답장하지 못하고 망설였던 사랑과 죄책감 사이에서 갈등했던 그런 과정을 그린 작품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문맹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이러한 사연이 있을 것이고 그들을 이해하는 것과 그들을 위해서 돕는 것은
우리가 이 사회가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15살 소년 미하일 베르크와 36살의 미모의 여인 한나 슈미체의 사랑 이야기, 그리고 문맹자의 이야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